토트넘이 리그 내의 적수에게는 사실 케인 선수를 넘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의 그간 몇십 년 동안의 공격수들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완성형이라고 저는 케인 선수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너무 그런 유형의 부상이 같거든요. 열띤 이제 주전 경쟁에 돌입을 해야 되는 딱 그 국면에서 지금 부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케인은 역시 케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초반부터 경기력이 상당합니다. 네, 김세희는 김세희고, 네, 케인은 케인이고, 네. 그런데 그 케인 선수는 저는 어디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케인 선수 뭐 몇 달 전 기준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와도 연결이 됐던 적이 있고, 파리 생제르맹과도 연결이 됐던 적이 있고,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프리미어 리그 안의 팀들도 케인에게 욕심을 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케인 선수를 영입하는 주인공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토트넘이 리그 내의 적수에게는 사실 케인 선수를 넘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뭐 케인 선수에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그쪽으로는 좀 어려웠고, 결국은 이제 외국 클럽들 가운데 누가 케인을 갖게 되느냐의 경쟁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움직임으로써 케인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 케인 선수는 스페인을 갔든 프랑스를 갔든 뭐 이탈리아를 갔든 뭐 지금처럼 독일에 왔든 케인 선수는 어디 가서도 잘할 선수고, 저는 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80년대부터 많은 잉글랜드의 스트라이커들을 봤는데, 케인 선수가 잉글랜드의 그간 몇십 년 동안의 공격수들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완성형이라고 저는 케인 선수를 평가를 해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케인 선수를.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케인 선수는 테크닉도 있고 시야도 있고 체격 조건도 있는데 어떤 슈팅의 정확도라든가 위력까지도 좋거든요. 다 갖췄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른바 요즘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로서 케인 선수는 상당히 종합적인 재능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툴을 지닌 선수는 어디 가서도 못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케인 선수, 사실 케인 선수가 그 슈퍼컵 할 때 잠깐 나왔을 때는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볼 터치도 몇 번 없고, 동료들도 케인 선수의 움직임을 잘 이해를 못해서 볼도 그쪽으로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뛰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바이에른 뮌헨의 다른 선수들도 이제 케인 선수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볼 터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케인 선수는 또 상당히 정교한 슈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케인 선수의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의 득점왕 등극은 저는 상당히 유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케인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우리나라 선수죠. 네.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재 선수가 특히 이제 바로 지난번 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전이죠. 여기서는 그 약간 동전의 양면과 같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패스미스, 후방 빌드업에서의 패스미스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잔실수들이 좀 있었군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대신 역시 수비를 하는 장면, 인터셉트랄지 뭐 볼의 줄기를 미리 판단하고 이제 나가면서 끊어내고 뭐 이런 장면들, 혹은 또 몸싸움, 그리고 빠른 주력을 활용한 커버 플레이, 이런 데 있어서는 역시 김민재야 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만큼의 활약을, 엄지척을 할 만큼의 활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말씀드렸던 좀 눈에 두드러지는 패스미스 같은 게 몇 차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가 물론 나폴리에서 이른바 그 후방으로부터의 볼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또 바이에른 뮌헨의 동료들은 나폴리의 동료들과는 움직이는 패턴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나 나폴리나 모두 이제 왼쪽 측면에 있는 수비수라든가 공격수가 모두 이제 공격 역량이 좋아서 이제 왼쪽 측면으로 이제 볼을 전개시켜서 공격하는 플레이를 즐기는데, 다만 바이에른과 나폴리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앙 미드필더들의 동선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는 앞쪽에 미드필더 로보트카라는 선수가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로보트카 선수가 상당히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들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호흡은 맞고 있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아시다시피 나폴리도 공격적이지만 정말 독일의 지존팀으로서 진짜로 막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예전 나폴리에서보다는 약간은 평균적으로 패스의 거리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뮌헨의 동료가 더 앞쪽으로 나가 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상대적으로 긴 거리의 패스를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나폴리 시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가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는 토마스 투헬 그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가 약간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민재 선수로 하여금 그런 패스를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거는 투헬 감독이 분명히 김민재 선수의 이른바 그 빌드업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측면 그 수비수, 측면 공격수와도 좀 더 패스 연결이 잘 될 것을 거의 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계속 맞게끔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어떻게 보면 있어요. 캐릭터를 좀 부여해줬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아시다시피 여름에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됐는데 사실은 몸 상태도 점점 지금 올라오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패스 미스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바이에른 뮌헨과 나폴리 간에는 조금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어쨌든 투헬 감독은 김민재 선수로부터 실수가 조금 나오더라도 계속 김민재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김민재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와도 어떻게 보면 투헬 감독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는 아마 100% 경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난 경기까지는 100%라고 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약간 김민재 선수로부터 에러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투헬 감독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더욱더 이제 다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재능 있는 선수와 또 그 재능을 잘 알아봐주는 감독이 만났으니까 네. 또 이번 시즌도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다른 선수들 활약상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중에 또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 등의 또 부상 소식도 있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도 안타깝고 황희찬 선수도 안타깝고 일단 황희찬 선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황희찬 선수가 그 저돌적인 돌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황희찬 선수의 그 저돌적인 돌파를 즐기는 스타일이 근육에 조금 무리를 많이 가게끔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너무 그런 유형의 부상이 잦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사실 우리가 딱 보면은 이미지상으로는 뭐 강철 사나이처럼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사실 부상도 안 당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주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뭐 상대를 측면에서 흔들고 이런 거를 워낙에 좀 많이 시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근육 쪽에 조금 부하가 많이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커리어에서 의외로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래도 멤버가 좋은 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열띤 이제 주전 경쟁에 돌입을 해야 되는 딱 그 국면에서 지금 부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게 또 좀 곱빼기로 약간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A매치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시안컵이 벌어지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A매치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은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또 병역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게 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별리그부터 뛰느냐, 뭐 토너먼트부터 뛰느냐는 뭐 클린스만 감독과 또 파리 생제르맹 구단의 어떤 협의하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안컵은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 또 파리 생제르맹 리그 경기는 또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안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10월 A매치 기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시안컵을 뛰게 되면 10월 A매치 기간에는 그래도 차출하지 않아야 된다고는 보는데 어찌됐건 문제는 뭐냐면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또 A매치 기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또 리그 경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지금 좀 근심이 되는 대목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열띤 경쟁을 좀 펼쳐야 되는 딱 그 시기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아시안 게임이 있고 또 10월 A매치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파리 경기를 계속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확률이 커서 A매치 기간에는 또 리그 경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 다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자리를 확고히 잡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또 경쟁하기가 그만큼 수월치 않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 초반을 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강인 선수에게는 조금 우려점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 생각은 되는데, 근데 좀 희망적인 얘기로 이제 말을 끝맺음을 하자면,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어떤 난관과 고난에 굴복하는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강한 선수군요. 네, 이강인 선수 뭐 발렌시아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요르카에서 크게 뻥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전체적인 캐릭터와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부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해서 파리 경기를 많이 뛸 수 없다는 거, 요 난관도 궁극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극복하는 선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즌도 성적도 성적이지만 사실 부상 없는 경기 우리 선수들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